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좀 뭐 바뀐 거 없나요? 약간 좀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제 당황을 좀 했는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스튜디오 제 앞에 지금 이제 반사판이 엄청 크게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더 화사하게 나오지 않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이번 모의고사는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가 쉬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쉽다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도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계속해서 학습을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이 3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몇몇 문제들이 난 이런 거 몰랐네 하고 틀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을 통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각 문제에 대해서 바로 뒤에 이렇게 제 교재에 어느 페이지에 그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이거 틀렸네 가 아니라 그 틀린 내용이 바로 여기를 복습하면 내가 다시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맞고 틀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다시 학습해야 될까 해서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다. X는 낮과 밤의 기온차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읽을 필요 없죠. 바로 지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억. X는 세포로 구성된다. 식물 X, 식물은 생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로 구성됩니다. 맞고요. 자, 니은. 기억의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 물질 대사 중에 하나죠. 바로 광합성은 바로 흡열 반응, 합성, 동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관여할 수밖에 없죠. 맞고요. 디귿.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다.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식 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돌과 모양이 비슷하도록 적응 진화한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여기 시드 1권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다. 기억부터 디귿은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 기억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긴 노폐물이 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까지 생겼네요. 바로 뭐예요? 단백질이 되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그 에너지 일부는 열에너지로서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ADP가 ATP로 되면서 저장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ATP다. 아니죠? 기억은 단백질입니다. 들렸고요. 자, 니은.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세포호흡도 물질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즉 분해, 발열 반응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디귿. 디귿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죠? 결국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ADP가 될 때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내용도 역시 1번 문제처럼 시드 1권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입니다. A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또는 우리 이상지혈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혈액의 지질의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 많아진 거. 그 다음 당뇨병 뭐예요? 바로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진 거죠.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많아졌다. 결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다 지질이죠. 그러니까 결국 A는 고지혈증이 되겠네요.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림은 비만도에 따른 A의 발병 비율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정상 체중에 비해서 점점 체중이 올라갈수록 바로 이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이 높아지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고지혈증이다. 맞죠? 자, 니은 A의 발병 비율은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보다 높다. 그렇죠? 그대로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대사성 질환 중에 기억이 있다. 그렇죠? 우리 대사성 질환 중에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이상지혈증, 즉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역시 시드 1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체세포를 배양하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 결과 이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1인 게 G1기, 그 다음 1R과 2의 사이가 S기, 그 다음 2배로 늘어난 게 G2M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입니다.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그렇죠? 간기가 G1S, G2기. 구간 1은 G1기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구간 2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다. 염색분체 분리 언제 일어나요? 바로 체세포 분열의 M기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M기 중기에서 후기가 되면서 바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구간 2에 M기 세포가 포함되니까 맞습니다. 자,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핵막도 언제 소실돼요? 결국 M기에 소실되니까 당연히 M기가 포함된 구간 2가 구간 1보다 많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보신 내용들은 시드 2권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지를 굉장히 지금 넓게 잡아놨는데 그 이유는 이 페이지 내에 지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해당 문제는 체세포 분열 내용이니까 그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다. 기억,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피식량 중에 하나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순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장량, 고산악염량, 피식량. 이렇게 되겠죠. 다 되셨어요. 자, 기억.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면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렇겠죠. 우리 결국 총생산량이 총광합성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합성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총생산량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기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생산자의 피식량, 그 피식량만큼을 1차 소비자가 먹는 거고요. 그 먹은 걸 가지고서 1차 소비자가 배출을 하거나 호흡, 생장 또는 뭐 피식 자연사 뭐 이런 걸로 다 나눠져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기억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억의 피식량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분해자의 호흡량이 니은에 포함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결국 분해자는 뭘 이용하는 거야?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의 고산악염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분해자가 분해하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분해자의 호흡량은 결국 이 식물에서 고산악엽된 거, 이 고산악엽된 것들을 가지고서 분해자가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하는 거니까 결국 니은 순생산량에 고산악엽이 포함되니까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에서 분해자의 호흡량을 물어보는 케이스는 뭐 앞에 여러 기출문제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재미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분해자는 결국 각 영양단계 생물들의 고사낙엽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포호흡을 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 결국 분해자의 호흡량은 결국 이 고사낙엽량 포함되는 거고 순생산량에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해당 내용은 시드 1권에서 역시 다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고요.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H대 기역 니은의 각각의 길이를 나타냈습니다. 구간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 마요신 필라멘트 겹치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문제 눈으로만 봐도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차곡차곡 해보시면 여기 근육 원섬유 마디 X, H대 5대의 절반, I대 절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X의 길이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H대는 마이너스 2K 변하고 기역은 플러스 K, 니은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변하는 거겠죠. 뭐 참고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시점 T1에서 T2로 될 때 H대 기역 니은의 각각의 길이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매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 합은 얼마야? 결국 전체 액틴 필라멘트 길이 절반이니까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T1이 되든 T2가 되든 기역 더하기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다. 자, 따라서 여기 T1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이 0.8인데 그 0.8이 T2일 때 2A인 거예요. 그러니까 2A가 0.8. A는 얼마? 0.4.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이렇게 구해놓고 보시면 결국 T1에서 T2로 될 때 기역의 길이가 0.2 짧아지고 니은의 길이는 0.2 길어진다. 그러면 결국 H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0.4 길어진 거겠죠. 따라서 0.4 T1일 때 이렇게 구하시면 금방 다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기억 A는 0.4다. 맞습니다. 자, 니은 T1일 때 X의 길이는 그럼 얼마입니까? 자, X의 길이는 결국 H대 길이 더하기 2기역 더하기 2니은 되겠지 뭐. 그러면 0.6 더하기 0.2 8, 8이 26 더하기 0.4 하니까 2.0 됩니다. 2.0. 2점이 아니네요. 틀렸네요. 디귿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 길이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의 기역 이렇게 되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이 눈으로만 보고서도 금방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경지까지 올 수 있게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시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시드 1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똑같이 고양이 1권에도 이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학습하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다. A와 B는 각각 간뇌와 대뇌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역시 쉽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는 거 A가 대뇌겠죠. 그럼 나머지 B가 간뇌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자율신경이 뻗어서 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자율신경을 보시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훨씬 길어요. 따라서 뭐예요? 부교감 신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부교감 신경 어디에서 뻗었을까요? 어디에서 뻗었죠? 자, 바로 소화작용에 관련된 부교감 신경.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경세포체 위치가 바로 연수죠. 그래서 연수에서 뻗었겠구나. 뭐 이 문제 풀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그렇죠?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척수는 반대죠. 척수는 겉질이 백질,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B는 뇌줄기에 속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뇌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깐깐교수 해가지고 이 네 개 중에서 간뇌를 뺀 중간뇌 뇌교연수. 이렇게 되겠죠. 중간뇌 뇌교연수. 따라서 간뇌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기억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 즉 부교감신경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교감신경은 바로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이니까 위액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억제가 아니다.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시드 1권의 뇌, 그리고 시드 1권의 말초신경계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좀 가고 싶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학습 질문들을 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시드 1권의 이 말초신경계 부분에서 어떤 기관들에 대한 조절 중추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작되는 기시점이 서로 꼭 일치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려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등급이 생각보다 높은 학생들인데도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저 그거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페이지 부분 잘 학습하시면서 바로 중추와 자율신경의 기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 정확하게 좀 표로 나와 있는 부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페이지가 됐네요.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볼까요? 기억.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핵 뭐예요? 세균이죠. 따라서 세균이라는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성 질병 맞습니다. 자, 니은.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맞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디귿.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조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감은 바이러스예요. 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증식하죠? 바로 조립을 통해 증식하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내용도 역시 시드 1권에서 질병, 바이러스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X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다.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 바로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이전에 비해서 이후, 탄수화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 이후에 혈중 X의 농도가 증가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탄수화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결국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증가한 거고, 그럼 그 혈당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혈당 조절 서킷을 굳이 생각한다면 시상하부가 인식해서 부교감신경 면역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혈당과 인슐린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는 바로 그냥 인슐린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그 인슐린의 농도에 따라서 인슐린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의 포도당 유입이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X는 이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인슐린이니까 이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습니다. 자, 니은.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포도당 유입량이라는 거는 인슐린 분비가 많을수록 유입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T1, T2 비교해 보시면 인슐린이 T1보다 T2가 더 많잖아. 그럼 T2일 때 인슐린이 더 많으니까 포도당 유입량도 T2일 때가 더 많은 거죠. 맞습니다. 자, 디귿.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는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C1, C2 비교해 보시면 C1보다 C2가 인슐린이 더 많아서 세포로 포도당 유입이 증가했고요. 그럼 포도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건 그 유입된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C2일 때가 포도당이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얘기로 반대는 글리코젠의 분해는 당연히 더 C2가 적은 거죠. 그래서 C2가 C1보다 분해는 적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드 1권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혈당 조절 서킷 간단하게 생각해서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쉬운 문제였어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입니다. 가 미롬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죠. 그래서 쭉 실험을 했고요. 마지막에 결론은 나와 있지 않네요. 뭐 아무튼 보시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상자 A와 B에 각각 스티로폼 50g을 넣고 표와 같이 미롬을 넣었대요. 100마리 0. 그런 다음에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 A에서만 이 질량이 하루 평균 0.03g씩 계속해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먹었네요. 그렇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세웠고 실험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렇죠?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엔 대조군 실험군이 있어요. 자, 특히 여기에서 A, B 보시면 미롬을 넣지 않은 B가 대조군이었을 거고 미롬을 넣은 A가 실험군이겠죠. 자, 디귿. 기억은 조작변인이다. 자, 스티로폼의 질량은 조작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이 되겠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역시 시드 1권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볼게요. A와 B는 각각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습니다. 그림은 A와 B에서 D1부터 D3 위치가 나와 있고 표는 A와 B의 D1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 해주고 경과된 시간 4일 때 그때 1과 2에서의 막전인데 1, 2가 D2, D3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활동전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풀어봐라 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A, B에 D1에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전달돼서 그 다음으로도 쭉 활동전이가 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B 그림을 잘 보시면요. B 그림은 D1에 자극을 하면요. 활동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있는 데로 와요.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축삭돌기로 활동전이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활동전이 전달이 아예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B의 D1을 자극을 하게 되면요. D3는 활동전이가 전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D3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신경 B의 막전이 값이 물음표와 마이너스 80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물음표가 마이너스 70인 거고 1이 결국 D3 지점이었구나. 2가 그러면 D2 지점이었구나. 이거를 그냥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고 나면요. 결국 B의 D2 지점이 마이너스 80이라는 특수값이 있잖아요. 즉 B의 D1을 자극했을 때 D2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이 특수값을 이용해서 흥분전도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결국 TT가 4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결국 마이너스 80은 결국 TC가 3이니까 4는 1 더하기 3 해서 결국 TA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1을 자극했을 때 D2까지 걸리는 시간이 1ms 걸린다라는 거니까 결국 거리가 2cm니까 속도는 얼마인 거다?
2네요.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도까지 이제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뉴런 A로 와가지고 신경 A로 와서 결국 D2의 막전이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바로 여기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A의 D3 마이너스 50을 활용해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A의 D3의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탈분극의 마이너스 50인지 제분극의 마이너스 50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먼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마침 그래프에 마이너스 50에 해당하는 점선이 탈분극엔 나와 있고 제분극엔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 점선이 나와 있는 값에 해당하게 나와 있게 돼 있어요. 즉, 지금 마이너스 50이 탈분극에만 나와 있고 제분극엔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50은 거의 뭐 탈분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면 뭐 틀리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찍기로 푸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냐? 일단 A에서 여기에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뉴런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D1에서 D3까지의 거리가 4cm니까 그리고 속도는 2니까 결국 TA가 얼마야? 2분의 4에서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TT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는 2 더하기 2 하니까 결국 시냅스가 없다면 D3는 TC가 2만큼 진행된 값이어야 돼요. 그럼 TC가 2만큼 진행된 값은 플러스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냅스가 없었다면은 A에서 D3의 막전이 값은 플러스 30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냅스가 있어서 A의 D3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0이래. 그럼 이 마이너스 5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시냅스가 있으면 전달은 전도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30보다 막전이가 덜 진행된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50은 탈분극이겠구나. 바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하시면 금방 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D2의 기억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결국 A의 D3가 탈분극의 마이너스 50이었는데 D2는 그거보다 2cm 더 가까운 거야. 자극 지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2니까 2분의 2 해서 결국 D2는 D3보다 TA가 1만큼 덜 진행된 거니까 대신에 D2는 TC는 1만큼 더 진행되겠지. 따라서 탈분극의 마이너스 50보다 TC가 1만큼 더 진행되니까 얼마겠어요? 결국 플러스 30.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30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1은 D3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A는 2다. 흥분전도 속도는 2다.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억은 얼마다? 플러스 30이다.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문제는 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요, 여기 고양이 1권에서 우리 전달이 포함된 문제, 이런 유형으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Y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에 의해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B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쥐연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디귿에서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인데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풀어봐라 라는 건데요. 자, 먼저 그래프를 여기 그림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2n 곱하기 1, 2n 곱하기 2, n 곱하기 2, n 곱하기 1이니까 지금 2n 곱하기 2와 n 곱하기 1 세포 지금 정자 형성 과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오른쪽 난자 형성 과정에서는 2n 곱하기 2 세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억부터 디귿은 2n 곱하기 2 세포 2개와 n 곱하기 1 세포 하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걸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있죠. 디귿에 1이 보이네. 1이 있으면 뭐야? 곱하기 1 세포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 곱하기 1 세포는 딱 하나. n 곱하기 1 세포인 2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2네.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기억 니은은 나머지 둘 다 2n 곱하기 2 세포야.
근데 누가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자,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면 디귿의 2가 스몰 b가 0이야. 스몰 b가 0이라고. 그런데 기억이 만약에 1이라면, 기억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4니까 결국 스몰 b 동형접합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몰 b 동형접합인 개체에서 N세포가 스몰 b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은 1이 아니라 3이겠구나. 바로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고요. 또는 어떻게 찾아도 되겠어? 기억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4니까 결국 스몰 b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라지 b 스몰 b는 X염색체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기억의 세포는 X염색체 유전자를 쌍으로 갖네. 스몰 b 두 개 갖네. 그럼 절대 남자일 수가 없지. 남자는 성염색체를 XY로 갖지 X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은 1이 아니라 3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니은이 1이네. 뭐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3, 이 여자의 세포 같은 경우는 결국 스몰 b 동형접합이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X 스몰 b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 2는 남자의 세포인데 남자의 세포들 보시면 라지 A가 보이고 스몰 b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X 스몰 b에 Y의 라지 A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지금 2의 N 곱하기 1 세포에 라지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N 세포에도 라지 A가 있어야지. 따라서 동그라미 A는 2구나.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뭐 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A는 2다.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에 이가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2N 곱하기 2 세포니까 당연히 이가염색체가 관찰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문제 조건에 마지막에 괄호하고서 1과 3은 중기의 세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히 3은 결국 2N 곱하기 2 세포,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인 거니까 또 이가염색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2에서 상염색체 수와 X염색체 수를 더한 값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는요. 지금 이 N 곱하기 1 세포, 남자의 N 곱하기 1 세포예요. 그러면 상염색체는 지금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22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지금 보시면 2 같은 경우는 라지 A는 있고 스몰 b는 없다고. 따라서 라지 A를 가졌으니까 Y염색체는 가졌고 X염색체는 안 가졌다고. 따라서 X염색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22 더하기 0, 22입니다. 틀렸다. 되셨죠?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 매칭 문제도 뭐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드 2권의 내용 또는 고양이 1권에서 같은 내용이 또 다뤄져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라는 말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 대문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바로 다인자 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나는요, 대립 유전자 2스몰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럼 뭐야? 중간 유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간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인자 유전과 이렇게 다른 유전 현상이 연관이다. 그러면 좀 어려운 유형인데 지금 이 문제는 서로 독립이네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뭐 쉬운 유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의 유전자형 나와 있고요.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P를 써볼게요. 자, P 같은 경우 그럼 염색체 4개의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가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의 이 스몰이도 또 가와 다른 상염색체, 이렇게 이 스몰이 이렇게 있는 거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Q도 그러면 염색체 4개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있는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이 사람은 가나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 표현형은 대문자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래서 대사이면서 라지 중간 유전으로 라지 표현형인 그런 자식이 나올 확률이 결국 8분의 1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둘의 결혼으로 나오는 자식이 결국 대사이면서 라지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다인자 유전을 뺀 나머지 중간 유전을 봤을 때 중간 유전에서 라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라지가 돼도 돼요. 라지. 그럼 라지 표현형이 2분의 1로 나올 거고요. 또는 라지 스몰이가 되겠지. 라지 스몰이가 되면 라지 표현형이 4분의 1이 나와요. 스몰이일 경우에는 안 나오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Q가 이 자리가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불확실해요. 2분의 1이나 4분의 1 둘 다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 유전 말고 이 다인자 유전 부분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에서 바로 무슨 말이 있었느냐?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문자 개수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P가 대문자가 4개이기 때문에 Q도 가 표현형의 대문자 수가 4개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결국 대문자가 4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대문자 4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문자 4개가 임의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즉 라지 A, B 스몰 b, D 스몰 d 이런 식으로. 그럼 대문자 4개가 될 거 아니야. 물론 A, B, D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다면 이때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 2X. 그렇죠? 그 다음 라지 A니까 2X. 그 다음 B 스몰 b, D 스몰 d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11, 12, 1331, 14641. 물론 4를 곱하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연관이 아니니까 4 안 곱하고 간단한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41 하면 되겠고 최고창은 11, 11, 11 해서 최고창 X의 6승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대사인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자식들에서 대사인 경우는 654에서 이 6일 경우가 결국 자식이 대사가 나오는 확률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다 더하면 16분의 6이 돼. 즉 8분의 3이 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대사를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꼴로 배열을 하게 되면 PQ의 결혼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에서 결국 대문자 4개인 자식도 대문자 4개잖아. 그 4개인 자식이 태어나는 확률은 결국 얼마다? 16분의 6이야. 가에서. 그럼 16분의 6과 얼마? 이 중간 유전 얼마 곱해서 절대 8분의 1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대문자 4개를 배열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배열한 게 틀렸던 거네. 그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 이런 꼴로. 물론 A, B, D는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 X 더하기 X, 2X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라지 A, 라지 A니까 2X, 여기도 라지 B니까 2X, 여기는 스몰 D니까 2 이렇게 되겠지. 요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121 되는 거고, 그때 최고창은 XXXXX의 5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문자 4개인 자식은 여기 있네요. 2. 그래서 얼마?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네요. 따라서 결국 8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다? 결국 대문자 4개이면서 라지인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이 다인 자유전에서 결국 대문자 4개인 자식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 즉 2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중간 유전에서 4분의 1 이렇게 곱해서 결국 대문자 4개의 라지 확률이 8분의 1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간 유전에서 라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려면 결국 라지 스몰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인 자유전 어떻게 배열된 거라고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A, B, D는 물론 바꿀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된 거였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D 스몰 D, E 스몰인 사람과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대4이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이군요. 대3이면서 그 다음 라지 E 스몰 E 요런 사람 자식 중에 요런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대3은 어떻게 되겠니? 대3의 확률은 아까 여기였잖아. 5, 4, 3 결국 1이야 1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래서 대3의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 2 스몰 E의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다? 바로 8분의 1 그냥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매우 쉽게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칠판에다 쓰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사실 이거 Q가 대문자 4개 P와 가의 표현형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대문자 4개를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풀려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배열하면은 x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x 더하기 1이면 분립이 안 나오겠네? 8분의 1로 나올 수가 없겠네? 해가지고 바로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열해서 그냥 하시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유형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인자유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런 점핑 분립의 합성법 이런 걸 이용해서 다인자유전 풀이를 자꾸 학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짧은 사실 이런 다인자유전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매우 수월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하실 수 있다.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는 여기 시드 2권에서 다뤄지거나 또는 고양이 2권에서 다뤄졌습니다. 시드 개념 완성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동그라미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일부입니다.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게 X와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입니다. 동그라미 A는 X와 Y 중 하나다. 자, 풀어봐라 라는 건데요. 자, B림프가 분화돼서 기억이 되는데 기억에서 항체 니은을 분비하네. 그럼 당연히 항체 분비하는 세포 기억이 형질세포죠. 그럼 나머지 디귿이 결국 기억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금방 다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XY를 주사했는데 X에 대한 항체 농도가 더 높은 2차 면역 반응, Y는 1차 면역 반응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그 얘기는 X에는 이전에 노출된 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생쥐 A에게 동그라미 A 주사한 게 결국 뭐야? X를 주사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먼저 주사했었고 그런 다음 일정 시간 후에 다시 A에게 X, Y를 같이 주사하면 X에는 두 번째 노출됐으니까 2차 면역 반응, Y는 처음 노출됐으니까 1차 면역 반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 즉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 뭡니까? 체액성 면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맞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A는 X다.
맞습니다. 자, 디귿.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된다. 즉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됩니까? 제가 이거 시드 개념 완성에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형질세포는 절대 기억세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구간 1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X에 대한 기억세포 디귿이 형질세포로 되는, 디귿이 기억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시드 1권에서 역시 다뤄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별과 관찰된 10번 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핵형 분석 언제 합니까? 바로 체세포 분열 중기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10번 염색체, 상동 염색체 관찰됐고요. 성염색체로 상동으로 그려놨는데 크기가 다르네. 그 얘기는 XY. 즉, 이 사람이 남자였다라는 얘기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다. 틀렸네요. 자, 니은.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진다. 뭐 A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22쌍 같겠죠. 맞습니다.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0번 염색체 2개 그려져 있는 이 둘은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그래서 두 상동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한 10번 염색체에 있는 기억과 니은은 서로 자매 염색 분체 관계로서 결국 DNA가 복제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은 유전 정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 틀린 말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여기 시드 2권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측정한 혈중 티록신과 TSH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하기 어렵고 지문을 보면서 볼게요. 기억.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했다. 그러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TSH 투여하면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여 전보다 티록신 분비는 억제가 아니라 증가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티록신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우리 수능에서 다루는 호르몬들은 모두 다 음성 피드백 조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니은 맞다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그렇죠? TSH가 갑상샘에 작용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그래서 실제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이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석할 건 없고요. 그냥 지문만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시드 1권에서 역시 다뤄지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티록신 서킷 뭐 이런 내용도 다뤄봤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대립유전자에 DEF가 있어요. 그런데 E가 D와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E가 D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결국 D와 F도 우열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EDF 관계인지 EFD 관계인지는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복대립 유전이네요. 자, 그랬을 때 가궤도는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의 표현형을 나타낸 거고요. 표는 이 중에서 367에서 367 이렇게 세 명이네요. 367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 복대립 유전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표를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봤을 때 3이 라지 D의 상대량이 2개래요. 그럼 3은 결국 라지 D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라지 D를 가졌을 때 기억 표현형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 그러니까 라지 D가 결국 기억 표현형이구나 라는 걸 일단 바로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바로 여기 가계도를 살펴보시면 가계도에서 뭐가 보이느냐. 4, 5가 니은 표현형인데 거기에서 디귿 7이 태어났어요. 다른 표현형에 7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DEF가 모두 우열이 분명한 상황인데 그때 부모가 같은 표현인데 자식이 다른 표현형이 나와서 그럼 부모 표현형이 자식 표현형의 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디귿의 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라지 D가 기억 표현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니은과 디귿 표현형에 해당하는 게 결국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지 E가 결국 그럼 니은 표현형이고 라지 F가 디귿 표현형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야 니은이 디귿의 우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D와 F의 관계는 아직 잘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뭘 보려고 하느냐. 표를 보시면 구성원 6하고 7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6을 보시면 라지 D가 하나가 있대요. 그럼 6에는 라지 D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은 디귿 표현형이래. 그럼 보세요. 디귿 표현형이려면 어때야 되지? 디귿 표현형은 라지 F를 가졌을 때 디귿 표현형이야. 따라서 디귿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라지 F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6은 FD인데도 불구하고 F에 디귿 표현형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야? F가 D의 우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 EFD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 디귿, 기억 결국 이렇게 됐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열관계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이제 다 풀었죠 뭐. 자, 그럼 이제 7은요 라지 D가 없대요. 그럼 라지 D를 안 가졌는데 디귿 표현형이야. 자, 그럼 7 같은 경우 디귿 표현형이려면 F를 가지는데 FF거나 FD일 수 있는 거야. 그게 둘 다 디귿 표현형인데 그 중에서 D를 안 가졌으니까 결국 7은 결국 FF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4하고 5는 니은 표현형이어야 되니까 니은 표현형이려면 2를 가져야 되고 7한테 F 각각 줘야 되니까 결국 4는 EF 5도 EF 이렇게 바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하고 B는 어차피 A가 남자일 거고 B는 여자였을 건데요. 아무튼 3이 DD니까 결국 A하고 1이 결국 D를 하나씩 줬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4가 EF니까 A하고 1이 E와 F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1이 니은 표현형이었으니까 결국 1의 니은이어야 되니까 2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ED 그럼 이쪽에 FD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 이제 디귿 표현형을 나타냈어. 그럼 디귿 표현형을 나타내려면 F를 가져야 돼. F를 가져야 되고 그럼 5한테 EF 그럼 2에서 F를 줬다. 그러면 B가 2를 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2에서 2를 주고 B에서 F를 줬을 수는 없을까요? 그럼 안 되지. 그럼 2가 EF가 되면 디귿 표현형이 아니죠. 니은 표현형이 되죠. 그래서 2에서 F를 줬고 그리고 B에서 2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에 FD가 있는데 이 FD는 사실 뭐 FD로 줬을 수도 있고요. 또는 DF로 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 채운 것 같고요. 바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아니죠? F가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에요.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표현형은 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됐고요. 자, 디귿입니다. 7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A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야. 자, A는 FD니까 결국 F인 D급 표현형이야. 자, 그래서 F를 가진 D급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식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결국 E가 F의 우성이기 때문에 결국 F가 태어날 확률이야. 따라서 얼마야?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1. 맞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대립 유전의 가계도 문제기는 한데요.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활용해 가지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고양이 2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2권에서 복대립 유전 가계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시드 개념 완성에서는 가계도 문제 복대립 유전 내용은 다루진 않았었어요.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방형구법 문제가 나왔죠.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200개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풀기 전에 밑에 보기부터 보시면 기억은 15다. 얼마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A의 상대 밀도, D의 상대 피도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점 정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상대 빈도 구하기 쉽죠. 전체 종들의 상대 빈도 전체 합은 100이니까 다 더한 게 100이다. 그럼 기억 얼마야?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밀도를 구해보겠는데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개체수 합분의 각종의 개체수 비율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이야, 200. 그럼 A의 상대 밀도는 2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입니까? 결국 15. 그럼 B는 30, C는 20, D는 35. 이렇게 쭉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피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한 개체당 지표를 차지하는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각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각종이 차지하는 면적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A종의 개체수가 30이고 한 개체의 차지 면적이 0.8이니까 곱하면 8, 3, 24. 이게 A종의 면적이지. 그럼 B는 6, 4, 24. C도 6, 4, 24. D는 4, 7에 28.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P도만 구하면 됩니다. 자, 상대 P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각종이 차지하는 면적 전체 합분의 특정 종의 면적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A는 100분의 24 곱하기 100 하니까 상대 P도 24. 그럼 B도 24. C도 24. 그럼 D는 28. 금방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15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A의 상대 밀도는 15고요. D의 상대 피도는 28이에요. 따라서 상대 밀도가 상대 피도보다 작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우점종은 뭘까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합 구하면 되죠. 다 더해보시면 누가 제일 크겠어요? 지금 보시면 결국 D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35 더하기 28 더하기 20. 이게 지금 83이 되니까 C 같은 경우는 79, B는 69, A는 69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D가 제일 큽니다. 따라서 C 아니다.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형국법 문제인데 뭐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 여러분들 시드 1권에서 이 방형국법을 이용한 식물군집 조사 방법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브랜치 엔제 0.1에서 방형국법 문제만 한 20문제 정도 여러분들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형구 문제를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 다 풀어보셨다면 사실 지금 나온 이 3모에 있는 이 방형구법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낮은 문제에 속하죠.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바로 지문 보면서 가겠습니다. 기억.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가 한 군집을 이룬다. 그렇겠죠? 두 종 A, B가 같이 있어. 그래서 결국 그게 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니은.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론적 생장곡선을 그린 다음에 차를 생각하면 돼. 그럼 단독 배양했을 때 이론적 생장곡선과의 차는 이만큼인데 혼합 배양했을 때 차는 이만큼이네. 그래서 환경 저항이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크네요. 그렇죠? 시작점은 같고 이렇게 시작점은 같고 훨씬 더 차가 큽니다. 자, 따라서 결국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크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리공생은 둘 다한테 플러스가 되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B의 개체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B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상리공생일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해당 내용 CD1권에서 역시 다뤄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9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에 있고요. 가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R(r), T(t)에 결정되는데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해서 다인자 유전이 나와 있어요. 웬일로 이번 모의고사는 다인자 유전 문제가 두 문제나 실렸어요. 라지 R과 스몰 R은 9번 염색체, T와 스몰 T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도 9번, R 스몰 R도 9번 이렇게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T 스몰 T는 X에 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과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어. 그러니까 아버지에서도 비분리, 어머니에서도 9번이 각각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수정됐을 때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표는 모든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과 체세포 한 개당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에요. 자,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9번 염색체의 비분리로 아버지에서도 비분리, 어머니에서도 비분리로 수정됐는데 아들이 핵형이 정상인 O형이 나온 거야. ABO식 혈액형이 9번 염색체 있잖아. 따라서 아들의 O형은 결국 55거든요. 55. 핵형이 정상인 55야. 그럼 이게 5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버지가 A, B고 어머니가 B면 이게 정상적인 감수 분열로 수정이 됐으면 아들 절대 55 안 나와요. 근데 55가 나온 건 결국 어떻게 나온 거겠어? 결국 어머니가 B5였고 아버지가 AB 였던 거지.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는 감수 분열 중에서 생식세포를 AB를 하나도 안 준 거고요. 즉 9번 염색체를 하나도 안 준 거고요. N-1이 된 거고요. 어머니가 B5 중에 5를 결국 N+1로 하나 더 줘서 그래서 5로 자식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아들이 정상의 EN의 55가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결국 B5였는데 감수 분열에서 5로 생식세포를 준 거니까 결국 뭐예요?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2B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N-1이 된 건 1B인지 2B인지 확인이 안 되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R과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좀 볼게요. 봤더니 아버지는 3개를 가지고 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바로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9번 염색체와 결국 XY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9번 염색체에 A, B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9번 염색체 9번에 R 스몰 R이 있잖아. 그런데 R과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3이니까 결국 라지 R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 T가 X 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ty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성염색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라지 R 2개, 라지 T 하나 해서 결국 합이 3 이렇게 됐던 거야. XY니까 아빠는. 그래서 남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는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는 결국 B5였던 거고요. 그리고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55가 됐는데 이 55가 결국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9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성염색체는 비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빠로부터 무조건 Y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아들 같은 경우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개인데 5이면서 이제 2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같은 경우는 TY 중에 무조건 Y밖에 못 줘요. Y밖에 못 줬어요. 따라서 T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9번 염색체는 N-1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9번 염색체를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치? 그럼 결국 아빠에서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즉 라지 R, 라지 R, 라지 T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라지 R, 라지 T의 상대량 더한 값은 2라는 건 아빠에서 준 건 없고 전부 엄마에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 그런데 엄마는요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1밖에 없어. 그럼 정상적으로 줬으면 하나밖에 못 줘 최대. 근데 아들이 어떻게 2개를 받을 수 있겠다? 결국 비분리로. 결국 무슨 얘기다? 결국 이 자리에 결국 라지 R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라지 R. 그래서 라지 R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문자. 이렇게 있어서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1이었던 거지. 하나였던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서 비분리가 돼서 OR. 이렇게 해서 OR, OR. 이렇게 아들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스몰 t 준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느라 이렇게 장황해지는 거지 그냥 풀이는 금방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즉 엄마는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어머니에서 가의 유전자형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형은요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A의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시면 대3이야, 대3. 그래서 결국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대3의 자식이 태어날 확률인 거야.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생각할 필요 없이 가의 표현형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편의상 한번 써드릴게요. 아빠는 라지 R, 라지 R, 라지 TY. 이렇게. 지금 이제 ABO식 혈액형 빼고 우리 가의 다인자 유전 부분만 쓴 겁니다. 엄마는 그러면 라지 R, 스몰 R. 물론 스몰 R, 라지 R 써도 되고요. 그리고 스몰 t, 스몰 t입니다. 이렇게 둘의 결혼으로 결국 뭐 아빠와 가의 표현형 같은 거 대3 이렇게 대3의 자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 소리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럼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x 더하기 x 해서 2x 그 다음 x 더하기 1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y 스몰 t, y 스몰 t니까 1 더하기 1에서 2 하시면 됩니다.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11 해서 44가 됩니다. 44. 그래서 최고차항은 x의 제곱이 되거든. 그럼 결국 대3이 절대 안 나와요. 대2거나 대1밖에 안 나와. 없어요. 그럼 딸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x에서 2x 역시 x 더하기 1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x 더하기 x 해서 2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풀어보면 1, 1 해서 2, 2 해서 4 곱하면 4, 4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x, x, x 하니까 x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얼마다? 결국 4가 됩니다. 4. 그래서 분자가 4고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 염색치 4개니까 2의 4승. 그래서 2의 4승분의 4니까 얼마야? 4분의 1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따라서 틱은 결국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드 2권에 있는 페이지 239페이지의 팁 또는 고양이 2권에 있는 257페이지의 팁에 해당하는 내용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양이 2권에서 결국 성령관인 다인자 유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과정까지 참고하시면 이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해설 다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 교재에 해당 페이지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3모가 확실히 쉬웠던 게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시드 개념 완성에 있는 내용으로 해결이 되죠. 그렇죠? 꼭 고양이 과정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는 뭐 몇 문제 안 돼요. 한 2문제나 됐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겨울방학 때 기본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와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3모를 해결하셨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이 3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다. 아직 좌절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잘 정립을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 가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것들도 충분히 쉽게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